안녕하세요. 오종혁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그 고전산문 네 번째 시간으로요. 김시습의 만복사 저폭이라는 작품을 지금 가져왔는데요. 자,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또 감동도 있고 또 남녀의 애틋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작품이니까요. 편하게 이렇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김시습. 자, 김시습. 우리나라 그 최초의 소설을 만든 그런 인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만복사 저폭이. 자, 여기서 만복사라는 것은 이제 장소죠, 배경. 그렇죠? 제목에도 알지만 복이 지금 만이라는 것은요, 뭔가 복을 주는 그런 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제목에서도요. 그리고 저포라는 거는 쉽게 말해 윷놀이, 즉 윷놀이를 소재로 쓴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초의 그 한문 소설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중요한 소설이고 작품에 그 의의가 있기 때문에 꼭 잘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작품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다음 날, 자, 마침 3월 24일이었다. 자, 이 고장에는 이날이면, 자, 시간적 배경 나왔죠? 만복사라는 절에서, 등불을 켜고, 자, 만복사라는 공간이 나왔으니까, 제목이니까 일단 표시를 해줄게요. 또 등불을 켜달고, 우리 등불을 켜단다. 우리 그 동동에서 우리 세시풍속에서 배웠잖아요. 이런 거. 연등회라고, 그쵸? 연등. 그쵸? 우리 그 상대방 님을 어떻게 했어요? 등불답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그 님에 대한 어떤 인품을 예찬했지 않습니까? 우리 동동 시간에 배웠죠. 그때 이제 연등회라는 배경이라는 거죠. 시간적 배경. 그렇죠? 그러면서 복을 비는 풍속이 있었다. 그렇죠. 복을 비는 풍속. 이게 만복사라는 교회의 이 복자와 이 복 연결되죠. 자, 이 절에서 과연 복을 진짜 줄지 한번 그 확인해 보죠. 날이 저물었어요. 그렇죠? 이제 날이 저물었고 시간이 지났죠. 범패도 끝나자, 자, 불교에서 하는 행사들이에요. 인적이 드물었다. 그렇죠.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양생은 이때 법당으로 들어갔어요. 법당이라는 공간으로 들어가서 불상 앞에 섰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소매 속에서 저포를 꺼냈네요. 저포. 당시의 그 윷놀이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던지며 말했다. 갑자기 그 불상 앞에다가 던졌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어떤 행동인지 한번 보실까요? 제가 오늘 부처님과 함께 저포놀이를 한판 하려 합니다. 우리 제목이 그냥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만복사에서 뭘 한다? 저포놀이를 한다. 만복사 저폭이니까 중요한 그 소재겠죠. 만약 제가 가정을 하는 겁니다. 만약 내가 지면 법연을 베풀어서 제사를 올리겠다. 즉 결국 뭐냐면은 이제 공양을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면 부처님 앞에서 공양을 할 테니까 내 소원도 들어달라 뭐 이런 얘기겠죠. 부처님께서 만약에 지시면 패하면 아름다운 여인을 달라. 그러니까 이 양생 여기 나오는 주인공 이 양생의 소원은 바로 여인이네요. 미녀. 그렇죠? 이걸 미녀를 얻게 해달라라는 소원을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아셨죠? 양생은 축원을 마치고 저포를 던졌다. 자, 저포 놀이를 했으니까 이제 여기까지 이제 제목이 완성이 됐네요. 저포 놀이를 하는 중이니까. 결과는 뭐예요? 양생이 이겼네요. 그렇죠? 결국은 이겨야 이야기가 전개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는 것보다는 이겨야만 뭔가 일이 더 벌어지겠죠. 아름다운 여인을 얻겠죠, 이제. 그렇죠? 그게 바로 복인 겁니다. 이 양생의 입장, 주인공의 입장에서 아름다운 여인을 얻었다는 건 뭡니까? 복인 거죠, 복. 그렇죠? 복을 비는 날 복을 어때요? 얻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측면에서 제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는 즉시 불상 앞에 꿇어앉아 아뢰었다. 일이 이미 정해졌으니 절대로 속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속을 지켜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양생은 말을 끝내고 불상을 모셔놓은 자리 아래 숨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약속이 이루어지길 기다린 겁니다. 이제 아셨죠? 잠시 후 어떤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났네요. 약속을 했으니까 이제 여인이 등장을 했습니다. 나이는 한 16쯤 양갈래로 딱 내린.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인물의 외양이 묘사됐죠. 이렇게 외양 묘사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자, 묘사 설명 방식이 묘사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얌전한 아가씨였다. 얌전하네요. 자, 하늘의 선녀나 바다의 여신처럼 자, 직유법이 쓰였지만 아름다운 그녀의 모습을 지금 비유한 거지 않습니까? 예, 바라볼수록 단정한 모습이었다. 이 말은 누가 이야기한 걸까요? 예, 여러분 그 중요하죠. 서술자죠, 서술자. 그죠? 인물이 이야기한 게 아니라 서술자가 지금 말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술자가 어때요? 주관적으로 개입한 거죠. 그죠? 작품 안에 주관적으로 개입해서 자신의 주관적인 의견을 제시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서술자의 직접 개입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서 여인이 기름병을 들어 등잔에 기름을 부은 후 향을 꽂았다. 여인의 행동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부처 앞에서 3번 절을 한 후에 꿇어앉아 슬픈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아, 이 여자도 뭔가 문제가 있네요. 그렇죠? 한숨을 쉬고 있다는 거네. 뭔가 한숨. 그렇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의 인생이 아무리 박명한들 박명이 뭡니까? 운명이 뭡니까? 사납다라고 했잖아요. 사납다라는 거. 그렇죠? 결국은 불행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불행한들 어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면서 불행한 일이 뭔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 내용을 이제 앞으로 이제 들려줄 거 아닙니까? 예, 그 내용이 상당히 또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이제 현재 이 양생과 이 처녀의 공통점이 뭡니까? 불심이 깊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심. 그 불처를 믿는 마음이 서로 어때요? 깊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녀는 품속에서 축원문을 꺼냈어요. 자, 축원문을 꺼냈어요. 자, 부처에게 소원하는 글이에요, 여러분. 그 불상 앞 탁자에 바쳤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다음과 같았다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가 지금 들어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내용이 중요해요. 자, 보세요. 아무고을 아무지역에 그렇죠. 이제 구체적인 배경이 아니라 막연하게 지금 돼 있어요. 약간 설화적인 요소가 담겨 있네요. 그렇죠? 아무개가 아래옵니다라고 하면서 전에 변방의 방어가 무너져서 왜구가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 왜구가 등장하네요. 왜구가 그렇죠? 쳐들어왔을 때 칼날이 칼날 그렇죠? 눈앞을 가득 채워 봉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왜구가 쳐들어왔다는 거니까 전쟁이라는 거 전쟁 칼날과 봉화가 있다는 거는 전쟁의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해마다 피어 올랐습니다. 왜구들이 집들을 불살라버리고 백성들을 노략질해서 동서로 달아나 숨고 사방으로 도망가기 바빴어요. 이 와중에 친척과 하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소녀는 냇버들처럼 자 이렇게 비유가 많네요. 연약한 몸으로 그렇죠? 멀리 갈 수가 없었다. 도망을 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규방은 이제 여인이 거처하는 방이에요. 깊숙이 숨어서 끝까지 정절을 지킨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이제 정절인데요. 그렇죠? 몸을 뺏기지 아니하고 지켰다는 겁니다. 정조를 지켰죠. 이 조선 시대의 유교 사상 중에 이 정조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목숨보다도 여인의 그 행실 중에서 그래서 깨끗하게 보존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난리의 화를 면했습니다. 난리의 화라는 거는 뭡니까? 전쟁 중에 그 화를 입었다는 건데 사실 결론으로 말하면 이제 죽은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정절을 지킨 건 사실인데 죽은 거는 화를 면한 게 아니라 사실 화를 당한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여기서는 이제 정절만 지켰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부모님께서는 딸 자식이 정절을 지켜낸 것을 기특하게 여기시어 한적한 곳으로 피신시켰다. 자, 그래서 임시로 초야에 묻혀 살게 하셨습니다. 사실은 이제 죽은 귀신이죠, 그렇죠?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귀신이기 때문에 감해장한 상태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서 그게 이미 3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지 3년이 된 거죠. 아직까지는 모르는 거죠. 죽은지 안 죽은지는. 자, 그것까지는 모르셔도 되지만 일단 중요한 건 화를 면했고 정절 지킨 그런 상황이다. 이 정도까지 아시는 거 괜찮죠. 먼저 얘기를 했었지만요. 하지만 가을 달밤 꽃피는 봄날 이 상심한 채 헛되이 보내면서 그렇죠? 헛되이 보내면서 그렇죠? 의미가 없겠죠. 그리고 정처 없이 또 돌아다녔다. 그 구름과 강물처럼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무료하게 하루하루를 보낼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의미한 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인적 없는 골짜기에 인적 없는 빈 골짜기에 쓸쓸히 자 쓸쓸하죠, 방명하죠, 한탄하죠. 자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뭡니까? 결국 그 이 여인의
축원문 안에는 전부 뭡니까? 한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왜구가 쳐들어와서 정절을 지켰지만 어때요? 무의미하고 쓸쓸히 외롭게 지내고 있다. 이 얘기네요. 그렇죠? 또 맑게 갠 밤을 홀로 지새우면 자, 홀로. 그렇죠? 외로움. 아름다운 난새. 난새는 중국의 전설상의 새거든요. 봉황과 같은 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동무라는 건 뭡니까? 혼자 춤을 춘다는 겁니다. 그 동물을 슬퍼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중심 정서는 뭡니까? 슬픔인데 왜 슬프냐? 고독해서 슬프다. 외로워서 슬프다. 뭐 이런 얘기네요. 계속. 그렇죠?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혼백이 상해가고 여름낮 겨울밤에는 간담이 찢어지고 창자마저 끊어질 듯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굉장히 이 인물에게 있어서는 그 외로움이 굉장히 지대하게 지극한 그 외로움에 지금 처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간장이 탈 정도로 슬프다. 이 얘기는 어떤 그 뭡니까? 아주 극단적인 외로움에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아셨죠? 예. 부처님께서는 부디 연민의 정,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죠. 부처님께서 그러셔서 일생의 운명은 이미 정해졌지만 운명론적인 사고를 갖고 있죠. 예. 전생의 업보도 피할 수 없겠지만 저에게 이 부여된 운명에 인연이 있다면 어서 빨리 만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간절히 비네요. 그러니까 양생과의 공통점이 많이 나왔죠. 아까는 이제 불심이 서로 어때요? 깊다라는 거 첫 번째 나왔었죠. 우리 위에서 서로 불교의 어떤 그 마음이 아주 그 극진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사람 다 전부예요. 짝을 찾는 걸 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짝을 찾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동질성이 있다는 거, 자 우리 축원문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자 중략 이후로 가볼까요? 술을 다 마신 뒤에 이제 헤어질 때 이제 여인이 그러니까 이제 술을 마셨다는 게 이제 양생과 이 여인이 만났겠죠. 그러니까 이제 헤어질 때 여인이 이제 증표 하나를 줍니다. 그게 뭡니까? 은그릇 하나네요. 은그릇 하나. 은잔. 아셨죠? 자, 이 소재가 선생님 생각에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소설에서.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러한 중요한 소재라는 거 정리를 해주시고요. 양생에게 주면서 말했다. 내일 저의 부모님께 저를 위하여 보련사에서 음식을 베푸실 것입니다. 이제 미리 앞날을 예측했네요. 만약 당신이 저를 버리지 않는다면 그 가는 길에 기다리고 있다가 저와 함께 절로 가서 보련사에 가서 우리 부모님을 뵙는 것이 어떠실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좋다. 이렇게 이제 양생이 대답을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자, 그럼 다음 장 보실까요? 예. 그래서 이튿날, 자 이제 시간이 흘렀네요. 다음 날 양생은 여인이 시킨 대로 은그릇을 들고 보련사로 가는 길가에 기다렸어요. 그러면서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과연 어떤 귀족 집안, 그 여인의 집안이 좀 재력가인 거죠. 재력가. 딸 자식의 대상. 이 대상이라는 거는 죽은 지 2돌 만에 지내는 제사래요. 제사. 그러니까 결국 뭐입니까? 그 여인은 죽었을 것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죠. 여인의 죽음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딸 자식의 대상. 물론 딸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여자인 이 여인과 양생만 이렇게 인물이 별로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봐서는 이제 딸 자식은 여인임을 예측은 할 수 있겠죠. 확실치는 않지만 그렇죠? 치르려고 수레와 말을 길게 늘어세우고 부자니까 그렇죠. 보련사로 올라가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길가에서 한 서생이, 한 서생은 누구겠어요? 양생이겠죠. 양생. 은그릇을 들고 서 있는 걸 보고 이제 하인이 이제 주인께 말한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가씨 무덤에 묻은 물건인데, 응? 그러니까 부장품이겠죠. 근데 벌써 훔쳤다. 그러니까 도굴한 걸로 지금 오해를 한 겁니다. 이제 하인이. 그러니까 그렇겠죠. 당연히 그 무덤에 같이 시신하고 같이 묻혀 있는 그 부장품을 갖다가 다른 모르는 사람이 그 부장품을 들고 있다. 그럼 뭐 누구나 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죠.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이 이제 어떻게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굉장히 놀라겠죠. 그러면서 하인이 뭐라고 했어요? 이 선생이 들고 있는 은그릇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겁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인이 마침내 양생 앞에 말을 멈추고 물었겠죠. 그래서 은그릇을 지니게 경위, 어떻게 해서 이제 갖게 된 과정을 물었겠죠. 그랬더니 양생은 전날 여인과 약속한 그대로 대답했다. 그렇죠. 여인의 부모가 놀랍고도 의아하게 여기다가 한참 뒤에 말했다. 그렇죠. 굉장히
놀랍죠. 여인이 죽었는데 저 사람은 또 그 여인과 딸과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놀랍고 정말 의심스럽고 어안이 벙벙한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A로 가보실까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나에겐 오직 딸아이 하나만이 있었다. 그러니까 딸아이 하나니까 결국 누굽니까? 여인이 그 여인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근거가 반드시 나오니까 여러분께서는 의심치 마시고 이 여인이 바로 죽은 여인이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왜구가 침입했다 나왔죠. 그 추가문에도 나왔지만 난리가 났다. 그래서 적에게 해를 입어 죽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살은 게 아니라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 여인은 뭡니까? 환생한 거겠죠. 환생. 그렇죠? 다시 그 귀신이 돼서 너무 억울하게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처녀 귀신으로 죽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환생해서 나타난 거예요. 한이 쌓여서 결국은 이승에 다시 등장한 겁니다. 우리 이 소설을 읽다 보면 선생님은 저 생각이 나요. 우리 그 젊은 시절에 봤던 우리 영화 고스트라는 그 영화를 기억을 하는데요. 참 너무 재밌고 감동적으로 봤습니다. 사실. 근데 이 당시 만복사적 포기를 떠올리진 못하고 봤습니다만은 어떻게 저런 영화를 만들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감동을 받았거든요. OST 그 유명한 노래 언체인드 멜로디랑 같이. 근데 이 소설을 읽을 때마다 그 영화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훨씬 오래전에 이 우리나라에서 만든 소설이 더 원작이 더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보니까 한층 더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 영화랑. 그래서 너무 감동적인 영화와 이 소설을 비교해 보니까 남다른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뭐 기회가 되시면 안 보신 분들은 고스트라는 영화를 한번 꼭 보세요. 예. 자, 여기서 미처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계령사 골짜기에 임시로 묻어뒀다. 그러니까 임시 감회장한 상태네요. 그렇죠? 이래저래 미루다가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네. 그러면서 오늘이 벌써 대상날이다. 그래서 재나 올려 저승길을 추도하려고 한다네. 이렇게 된 거네요. 자네는 약속대로 딸아이를 기다렸다가 함께 오게. 부디 놀라지 말게나. 이렇게 하면서. 자,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이제 가버렸네요. 그는 말을 마치고 먼저 보련사로 갔어요. 양생은 이제 기다렸겠죠. 당연히. 그 여인을 기다려야 되니까 약속한 대로. 그러니까 여기서 양생은 이 행동 하나를 볼 때 우리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그 믿음이 가죠. 그러니까 신의를 잘 지키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여인의 말을 잘 믿고 따르고 실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양생은 참 반듯한 그러한 선비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약속한 시간이 되자 과연 어떤 여인이 계집종과 함께 나긋나긋한 자세로 걸어오는데 바로 그 여인이었다. 양생과 여인은 서로 기뻐하겠죠. 그렇죠? 약속을 지켰고 또 손을 잡고 보련사로 향하였다. 여인은 절문에 들어서자마자 부처님께 예를 올리더니 하얀 휘장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여인의 친척들과 절의 승려들은 모두 그것을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안 보이겠죠. 이 양생의 눈에는 보이지만 다른 등장인물 눈에는 이 여인이 보이지 않거든요. 아셨죠? 예, 고스트에서도 그래요. 영화 고스트에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기이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볼 때 우리 전기성 배웠죠. 우리 전기성. 전기 소설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비현실 세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자, 오직 양생만이 혼자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인이 양생에게 말했어요. 함께 차와 음식이나 드시지요. 그랬어요. 양생은 그 말을 여인의 부모에게 알렸어요. 그랬더니 여인의 부모는 시험해보겠죠. 한 번에 믿을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양생에게 함께 식사를 하라고 시켰어요. 이제 확인하는 거죠. 그랬더니 오직 수저를 놀리는 소리만 들렸을 뿐 마치 산 사람이 식사하는 소리와 같았다. 그러니까 소리만 들렸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완전히 어때요? 부모님이 확인을 하고 이제 인정을 한 겁니다. 아셨죠? 예. 그제서야 여인의 부모가 놀라 탄식하면서 양생에게 휘장 곁에서 같이 잠자기를 권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완전히 이제 양생을 믿어 의심치 않네요. 그렇죠? 한밤중에 말소리가 낭낭이 들렸는데 아주 잘 들렸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자세히 엿들으려 하면 갑자기 그 말이 끊어졌다 하면서 이런 상태로 끝났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두 사람이 지금 여기까지는 지금 끊겼습니다만 뒷부분이 좀 남아있긴 합니다만 여기까지만 지금 발췌되어 있네요.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를 하셨으니까 문제를 한번 승특강을 풀어보시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시간이 나면은 대로 이 잘린 부분들도
한번 촬영할 예정이거든요. 고전 시가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평상시에 요 발췌된 부분이라도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추후에 제가 또 나머지 부분을 또 찍을 예정이니까 그때도 좀 많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열심히 공부하셨고요. 다음 2강 때는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해서 총정리로 시간에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